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섬기고 있고요.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여성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것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이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한테 할애해 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생명 경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우선 저 성누가의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와 같이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급진 페미니즘, 이제 과도한 여성주의 그런 것들이 낙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는 얘기를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 낙태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만연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정부에 있었던 제가 요새는 많이 회개를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미에서 산하 제한이라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가 생명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또 헌법 불합치 났던 그 판결 내용, 그리고 정부 개정안, 또 현재 발의된 생명 존중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태아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마지막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죄라는 그 보호법이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감안을 해서 주수를 감안해서 법을 개정하라 하는 그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우리는 급진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치가 자연 법칙 그리고 생명과학을 이기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라는 부분하고요. 또 과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틀립니다. 정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과학은 이제 정치랑 전혀 다르죠.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태아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고민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방사선 누출이 생겼다. 그런데 그 누출이 얼마만큼이고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거는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주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험성이 노출됐으면 전문가하고 핵공학자들하고 해서 무엇이 얼마만큼 위험이 노출되었는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태아가 생명이고 태아의 생명에 대한 법익이 낙태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렇게 내 생각이나 견해 갖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낙태죄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아가 생명이냐, 또 이제 급진 그 여성주의자들은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1cm의 세포를 갖고서 왜 이렇게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느냐. 나의 세포다. 또 자궁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라는 것이 한 여성을 이제 그 떨어뜨린다. 태는 태아, 태반 이런 걸 떨어뜨리는 용어니까 이게 여성 혐오적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이제 모자보건법에서는 이제 임신 중절,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프로 초이스 대 프로 라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초이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달라 하는 거고요. 라이프는 생명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그 임신과 그 출산과 그리고 그 생명에 있어서 특히 태아에 있어서 태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생명을 더 중시 볼 것이냐, 아니면 여성이 나의 몸에 있는 결정권을 더 중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로 나눠집니다. 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이제 여성 운동이 꽤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와 같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여성 운동도 지금 똑같은 규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지금 심각하게 그 과학을 증명하고 또 이 사회의 이 규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신문이나 어디를 보면 주류의 신문들은 저희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훨씬 더 낙태를 전면 폐지하자 하는 여성 운동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라이프의 활동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눈에 띄지, 열심히는 하는데 언론에는 많이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세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왜 낙태에 대해서 죄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다는 여성들의 그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 왜 여성이 낙태라는 죄라는 이름으로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천주교 신자 그리고 크리스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m Dr. Kathy Altman. I'm a retired OBGYN, and I used to be an abortionist. And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how I went from being someone who aborted babies to someone who now tries to save babies. After college, I took a year off to make money to go to medical school. And during that time, I met my future husband and I got pregnant and decided that abortion was the best option for me. Later, I regretted that decision, but at the time, I thought that was the best thing I should do. When I entered medical school, I truly believed that abortion was a woman's right, the right to choose, and I was very... The only time I had any qualms other than that was when I did m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otation, and I realized
that some of the babies I was trying to save were the same gestation as babies that I had aborted. The problem is that I still believed that a woman had the right to choose abortion. I still believed in abortion, and I still referred patients for abortion. As I began my practice, though, I noticed that there were women who kept their unwanted pregnancies, even very young girls, and they seemed to do fine. And then I was seeing other women who'd had abortions who were coming in with psychological problems and being extremely distressed. I was also seeing the complications of abortion. And this didn't jive with the feminist rhetoric that I had so closely embraced. And so I began to be a little uncomfortable.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although we can't see who these little people are, they are people. They're still in the womb, but they're people. And we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be or who they're going to become, but we need to give them a chance. 네, 낙태는 과연 여성을 돕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장면은 이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정부가 이제 작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7월경에 정부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명 운동을 하던 그 크리스찬 또는 그 카톨릭 그리고 여성단체,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62개 단체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결성을 해서 생명 존중 법안을 국회에 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생명 보호에 대한 태아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62개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청사, 특히 이제 법무부 건물 청사 앞에서 또는 이제 차량 시위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 세미나를 통해서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세미나도 하면서 작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태와 관련된 조항이 6개인데요. 현재 그 자기 낙태죄 조항하고 또 의사들의 낙태죄 2 조항은 법이 공백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제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태아가 산다 하는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세계 모든 나라 법전에서 예외 없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죄 규정 그리고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는 그 법익은 수태에서 출산을 거쳐서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낙태죄 규정 그리고 살인죄 규정이라는 2 기둥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살인죄라고 해서 살인을 한 사람을 죄를 주기 위해서 형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 가장 그 중한 죄가 형법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살인죄고요. 그 다음 2번째가 상해, 그 다음 낙태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죄도 낙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낙태를 한 사람을 죄를 주기 위해서 규범으로 형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서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낙태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라. 이러고 그 시한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낙태죄 없어졌죠? 하면서 지금 그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또 많은 그 여성주의자들이 낙태죄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그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부의 자기 낙태죄, 의사의 낙태죄 조항은 현재 법 공백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법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가정회복 그리고 사회의 질서 회복 이런 거에 새로운 여성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심에 그 저희가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진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가 가부장제 그리고 의미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려놨는데요. 한번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그 60년대 이후에 그 미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급진 페미니즘의 궁극적 목표는 가정의 해체였습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갈등을 가부장제라는 프레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존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남성 지배, 통제권,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해서 여성들에게 종속자로서 억압과 그리고 착취를 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 급진 페미니즘, 과도한 여성주의입니다. 다음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진 페미니즘, 그러니까 과도한 여성주의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미니즘이라는 그 급진 페미니즘과 하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은 종속자, 그리고 지배자, 권력은 남성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또 결혼과 성도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또 결혼하면 서로가 성을 나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질서를 의도적으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끊어놓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가기를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부장제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남성이 권력자, 여성은 피해자, 또 여성은 억압자, 종속자의 위치를 꿰는 것은 결국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만이 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또 임신하면 출산을 해야 되고, 출산한 아이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남성들한테 종속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을 분열하고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를 이렇게 남성들이 그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 기저에는 결혼, 성, 임신, 출산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젠더에 대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 사람들은 성을 남성이라는 여성의 성 자체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 그 페미니즘이 했던 그 이론에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창조의 섭리, 즉 남녀의 기준이 되는 성 자체를 해체시킨다,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저희들 생물학적 성, 남성과 여성, 저희들이 23개 염색체의 구별에 의해서 나왔던 저희들 그 46개 그 염색체에 의한 이런 것들을 다 분열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생물학적 성, 그리고 젠더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여성이었는데 내일은 내 생각이 나 여성보다는 내가 남성이 더 어울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고, 그것이 질서로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 문제. 또 성적 지향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것이, 내가 성적으로 나는 지금 여성이지만 나는 더 남성성이 많고 나의 성적 지향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판단,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끊어놓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이 해체되어 있으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을 하고 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고, 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이론에 의하면 또 이제 현실에 의하면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과 여성의 분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혼과 비혼으로 나타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 1969년 무책 이혼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결혼하고 성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결혼과 성을 완전 분리해서 성 따로, 결혼 따로. 그래서 결혼을 내가 해도 뭐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거는 별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혼이라든지 동거가 하나의 추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성과 임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낙태랑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그 임신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성과 임신의 분열을 피임이란 도구로 보편화해서 무분별한 성관계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그 성과 임신의 분열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또 임신과 출산도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생명을 잉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와 임신 등에는 남녀 모두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이제 이들은 낙태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낙태를 그렇게 자유화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 죄책감이 없는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는 뭐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이제 이렇게 낙태죄를, 또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그 근저에는 과도한 여성주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게 그 사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낙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낙태의 정말 불편한 진실,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오랫동안 임신 중단, 또 인공 임신 중절, 또 인공 임신 중단. 그러나 결국은 태아를 살해하는 거죠.
제가 한 1, 2년 전에 복지부 공무원들하고 우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정부가, 복지부가 그때 1962년부터 1996년, 즉 한 30년 넘게 그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거든요.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 인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년에 0.84명입니다. 둘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62년부터 1996년에 그 가족계획 사업, 즉 인공 임신 중전 산하 제한 사업을 접기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1983년에 그 인구 대체율이 2.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자기들 둘만큼 낳는 2.1이었는데 그때라도 가족계획 사업을 멈췄더라면 하는 후회, 또 하는 아쉬움, 하는 반성 이런 것을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난이라는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62년이 결국은 그 경제 발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산하 제한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낙태가 저뿐 아니라 저희보다 더 위의 세대들은 낙태는 그냥 애를 지우는 것, 또 어떤 때는 자궁 청소하러 간다, 또 자궁 청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오라 그랬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다 이제 할머님들이 예전에 이제 농사 짓고 오다가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나 애 띄고 왔어. 이러는 정도가 예전에 저희들이었죠. 그때 정말 그때 정말 태아가 생명이었는지, 또 적어도 이렇게 우리 초음파 의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초음파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좀 들었던 그 시대였으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낙태죄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하라. 왜 내 몸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자궁은 내 것인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본 에는 우리의 또 우리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또는 그 가난을 면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래서 산하 제한이라는 인구 억제 정책을 30년간 해오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를 만든 주범은 누굴까 하는 것을 많은 책임감을 갖고, 공직을 이제 40년 동안 있었던 저로서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53년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을 했던 때에 그때도 19명의 국회의원들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를 하자 하는 수정 법안을 냈습니다. 비록 통과는 안 됐지만요. 그럴 정도로 낙태죄의 전면 폐지, 그리고 형법 조항에 낙태죄가 있는 것, 이 운동은 그때부터 1953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생기면서 모자보건법 안에 이제 사회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 그냥 정부가 입법을 한 거죠. 그 전에 한 8번 정도 그렇게 임신 중전 수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이제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정부 법안으로서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낙태인 임신 중절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국민들은 다 알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부의 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는 가족계획 사업, 이게 정부의 아주 중요 사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조금 한번 제가 어제 갑자기 이제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가슴 아팠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네이버에서 제가 가족계획 사업을 좀 쳤습니다. 치면서 보면서 1962년에 이제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에 끝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면 정관, 난관, 자궁 내 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월경 조절술이라고 돼 있죠. 이 월경 조절술이 결국은 임신, 인공 임신 중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2만 건, 그러니까 74년부터 81년까지니까 75, 76, 뭐 해서 한 6, 7년 사이죠. 7년에 4만 건 정도, 47, 28, 5만 건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여러분 보시면 82년에는 14만 건, 어떻게 83년에는 24만 건, 25만 건입니다. 20만 건, 18만 건, 이건 지금 정부 자료거든요. 정부 자료란 얘기는 낙태법이, 낙태란 죄가 형법에 분명히 낙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낙태죄가 있는 나라죠.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경 조절술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낙태가 한 해에 20만 건 이상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어제 이거를 보면서 아직 그 분석을 못 했는데 왜 89년에서 90년 하는 사이에 7만 건이었던 것이 왜 8천 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가 조금 더 이제 예측은 하지만 찾아보진 못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가족계획에 대한 그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계획 표를 제가 이제 자료는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60년대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또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낳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가족계획의 그 주요 표지였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포스터에서 70년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딸을 선별해서 낳는 그런 때가 70년대여서 아마 그 산하 제한에 대한 그런 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가족계획 그 표는 한부모의 한 아이, 이웃 간의 온누이, 둘 낳기는 이제 옛날 1등 국민 하나 낳기.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낳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1983년에 인구 대체율이 2.1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80년대에 아이 하나 낳자고 이렇게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줍니까? 이랬던 게 이제 90년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또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자고 합니다. 어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검색을 하면서 많이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종의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아이를 없애는 산하 제한과 피임이었을까? 또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사실상 인공중절 수술에 대해서 많이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인 인공중절이 너무나 만연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까 저기 자료를 드린 거는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의 하나로 있으니까 저 자료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자료 자체가 뭐 다 의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공식적인 자료 자체가 많지를 않고 또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부가 할 때는 이제 71년까지 인구 자연 증가율을 뭐 3%로 하자. 그다음 86년까지는 적어도 2.1로 낮추자 하고 아주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미 80년에 2.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아이 하나 낳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산화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뭐 이제 아까 표 설명드린 그런 표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계획 표가 얼마나 변천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그 손가락에 이렇게 이제 묶는 수술까지도 아주 수술 방법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출산율 5%에서 70년대 출산율 4.5%를 목표로 하고 이제 8, 90년대 출산율이 이제 2.8에서 1.4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이제는 둘이 결혼해서 2명을 못 낳는 1.4의 이제 상태까지 왔고요. 작년에는 원래는 이제 0.84보다 조금 더 높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하니까 0.84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심각한 초저출생 국가로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낙태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낙태를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오는 숫자는 이제 그 양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술만을 하기 때문에 2018년 이제 5만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갤럽이라든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하루 1년에 한 100만 건, 50만 건 내지 100만 건이 실제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낙태 시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12주 이하에 95%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안을 낸 거는 14주거든요. 그럼 14주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98%가 낙태를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안은 14주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낙태가 합법적이지 않아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그 월경 조절술에 의해서 그 이름을 갖고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낙태가 우리나라의 낙태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사유입니다. 그 얘기 여기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낙태에 대해서 저희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낙태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70%가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생명으로 본다 하는 것이 70%였고요. 이제 22주라든지 뭐 아예 출산 후로 보는 것은 다 합쳐서 20%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낙태 허용 주수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낙태를 반대하고 적어도 심장 박동이 뛰는 10주 미만으로 보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여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면 정말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보듯이 제가 그림을 조금 편집을 했는데요. 엄마 뱃속에 저 여기 살아있어요 라는 이제 얘기를 좀 표현을 했고요. 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세상에 우리 임신 14주 아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도한 여성주의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 여성의 인권, 또 나의 차별을 금지해달라 하면서 계속
낙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러면 인간의 첫 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그 생명의 첫 주, 그리고 첫 10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인 것, 이건 뭐 틀림없는 이제 사실이죠. 과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간단히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이제 그림에서 이제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맨 앞에 그림이 임신되지 않은 자궁이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수정체, 그러니까 그 염색체 46개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척추 동물의 모습. 그래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5주랍니다. 그리고 6주 때 이제 두 번째 밑에 맨 왼쪽의 그림은 6주 때 뇌발달하기 시작하는 거고, 중간의 그림이 9주. 그리고 태아의 꼬리가 없어지고요. 10주 때 이제 손톱 발톱이 자라고, 또 연골이 뼈로 바뀌고 있고, 팔꿈치를 구부릴 줄 알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태아가. 한번 저기 심장 박동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의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9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또 임신 6주부터는 이제 도플러를 엄마 배에 대면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 낙태죄 전면 폐지한 이후에 지금 다시 많은 그 주 정부 단위에서 심장 박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낙태 제한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태아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발달,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10주, 또 14주, 24주, 그러면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고, 28주에는 빛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약간 그림 또 조금 보시면 10주, 11주, 12주, 14주, 17주, 18주, 네, 24주, 요거는 이제 26주, 28주네요. 네,
사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주 이상이 되면 아까 연골에서 이제 뼈가 생기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임신 10주가 되면 이제 태아는 이제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 공기 흡입으로 아이를 그 10주 미만에서 흡입으로 그 낙태를 하는 방법이 이제는 그 일일이 잘라내고 하면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그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런 아이죠. 여러분 이제 언플랜드 영화라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꼭 좀 한 번씩 좀 보시기를 제가 권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아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흡입을 하기 위해서 그 흡입기를 대면 막 그 자궁 안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 시대가 될 건지, 그리고 낙태는 산모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중기에 대한 낙태 부분을 조금 영상으로 했는데요. 조금 이제 보시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과학인 현실을 좀 과학과 현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ve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Today I'm going to describe a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이제 10주를 지난 그 낙태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임산부한테 큰 부작용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산부인과 학회 또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10주, 낙태 허용은 임신 10주로 한정해야 된다라고 정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 정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주산기라고 해서 임신 20주 이후에 태어난 아기를 이제 주산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출생 후 28일까지 시기 그리고 체중이 50g 이상 아기를 주산기를 하는데 또 출산은 20주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14주하고 24주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하면 24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부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20주, 충분히 태아를 살릴 수 있는 그 20주를 더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내가 아이를 이제 터울을 갖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입장이 안 된다든지 학교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입니다. 그런 사유로 24주까지 다 허용한다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과연 맞는 일인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악할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 살려내고 있습니다. 20주만 돼도 우리나라의 기술 또 세계적으로 모든 그 기술에서 임신 22주부터는 이제 태아의 생존 가능이 독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내고 있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난임과 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도 20주부터는 분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태아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사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영상을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다음부터는 낙태 관련돼서 법 체계 그리고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낙태죄 제가 앞에 조금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형법에는 낙태죄를 이제 낙태를 하지 말라. 그리고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어디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지 말아라. 태아에 대해서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법에서도 상속권이 태아한테 있고요. 또 뭐 성경에서도 이제 모태부터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을 다 예비하셔서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형법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순서가 이렇게 앞입니다. 그 얘기는 태아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이 법익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태죄의 보호 법익은 태아 생명입니다. 또 물론 이제 사회윤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낙태의 죄를 만드는 것은 그 보호 국가가 정부가 꼭 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법의 이익 무엇이냐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낙태 관련 법이 이제 일부가 그 입법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낙태한 사람을 처벌하라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 허용 사유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위법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허용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제269조, 제270조에서 자기 낙태죄, 또 인부의 촉탁 승낙하에 낙태 시술한 사람 해서 그런 동의 낙태죄, 또 그 의사의 동의 낙태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고요. 또 인부의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낙태하게 한 부동의 낙태죄, 낙태로 인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낙태치사상죄 해서 형법에 이렇게 4개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유가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또 의학적 사유로 많이 넓혀져 있는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낙태, 우리나라가 53년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한 이후로 인부의 자기 낙태죄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뭐 무슨 소송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1년에 채 5건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죄라는 것이 낙태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태아에 대한 보호 법익은 낙태죄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익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외국에서도 그거 외에는 다른 체계가 없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월 11일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그 판결이 형법 269조, 270조, 그러니까 자기 낙태죄하고 의사가 하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 예외 사유에 대해서 좀 너무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헌법소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 나온 게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를 했다. 그래서 개선은 결정 가능 기간, 그러니까 낙태죄라는 그 형법에 일정하게 그 주수를 감안을 해서 허용할 수 있는 주수를 좀 정해라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에서 입법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듯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사항이 헌법에서 합치되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이제 결정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해법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어떤 시기까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낙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가 뭔지 하는 것도 조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이런 부분들도 절차적 그 어떤 조항들을 추구할지 말지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개정 법안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제 낙태죄의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야당에서는 저희가 그 생명존중 법안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빨리 개정을 해달라. 지금 그 의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데 야당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중심이 된 쪽에서는 또 뭐 많이 지금 망설이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권인숙 의원을 포함한 그런 과도한 여성주의자들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됐다. 뭐 절대로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뭐 폐지된 법안이 뭐 낙태죄라는 조항을 해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일종의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전면 허용한 나라가 모든 세계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요. 결국 3분의 2가 낙태죄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3분의 2입니다. 67%. 그래서 유엔의 193개 중에서 67%가 무조건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법도 보시면 알겠지만 낙태죄 형법에서 낙태죄를 금지를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그 모자보건법에서는 또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우생학적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그 67%가 무조건적인 낙태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허용되는 나라 중에서도 그 13주 이상까지 다 허용은 거의 다 전면 낙태에 해당이 되는 13주 이상까지 한 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그것도 가장 주수를 좀 10주 이하라든지 짧게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이 전면 낙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멀리 나간 건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임산부가 요청했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 지금 정부는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해서 얼마만큼 허용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저희들이 직접 유엔에 가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전면 금지한 나라가 63%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해서 63%인 122개국이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 허용하는 나라는 36%, 한 70개국이 허용을 합니다. 또 허용하는 경우에도 거의 과반수가 12%, 12주 이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정부랑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주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법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 나라를 갖고 과연 이게 어떤 규범하고 좀 연결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혼외자 비율, 사생아, 그러니까 정식 부부관계에서 낳지 않은 혼외자 비율과 임산부가 요청했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한 낙태를 허용한 나라의 관계를 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EU 전체를 볼 때는 41.3%, OECD 회원국이면서 사생아 비율이 30% 이상인 나라의 90%가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생아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게 그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만큼의 그렇게 급박한 우리나라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포르노 합법화를 한 나라들하고 임산부가 요청하는 낙태 허용 국가를 보니 그 포르노 합법화한 국가 중에서 82%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OECD 회원국이면서 임산부의 요청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서 낙태를 허용한 국가 중에서 93%가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성주의자들이 낙태죄를 전면 허용해서 과연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무엇인지 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그 헌법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어내라. 개정 법안을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하라고 하니까 그해 11월, 그러니까 2019년 4월 11일부터 계속 뭉개고 있다가 작년 8월 경우에는 뭐 전면 폐지로 정부가 법을 이제 한다라고 해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뭉쳐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정부 법안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 정부 법안에 대해서, 원래 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입법이.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것은 형법은 법무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모사보건법은 복지부가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정부가 개정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법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많은 법학자와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모여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의 그림이 14주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의 아이는, 태아는 24주입니다. 얼굴이 그대로 다 되어 있고요. 임신 14주 여러분 아까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 이미 뼈가 연골에서 뼈가 굳어져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손가락이 하나씩 나오고 손톱이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24주, 다 큰 24주, 6개월입니다. 거의 6개월이죠. 6개월을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6개월. 의사 선생님들 과연 6개월 된 아이를 내가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나 학업해야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겠어요. 나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만 숙려기간을 두면 가능한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정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상상으로 상상이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법으로 할 수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죠. 형법 27조에서 그 헌재 결정은 그 임신 초기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를 전반기, 중반기, 이제 후기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임신 초기로 14주 이내를 본인 요청에 의해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을 하라. 이러는 것을 여기에서는 그 14주 이내에 무조건 낙태하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낙태가 이루어진 실태를 보니까 12주에서 95%, 14주에서 98%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14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 낙태를 전면 폐지하는 효과입니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아까 그림에서 정말 끔찍했던 24주 임신 중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간, 중강간, 또 24시간 상담 이런 것들로 낙태를 허용했던 것을 24주 이내에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24시간의 상담 숙려 기간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 6개월에. 네. 그래서 정부 개정안 자체는 태아의 생명 보호, 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해서 법을 개정하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기간에 대한 문제점 보시면 이제 24시간 숙려 후에 임신 24주까지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회경제적 사유라 하는 거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면 된다라고 이제 정부가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간, 중강간, 또 혈족 친족의 임신, 또 여성 건강을 심각히 해친다는 우리 모자보건법의 그 조항 플러스 사회경제적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게 학업이라든지 나 학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지금은 가질 수가 없어요 라든지
또 뭐 지금 아이를 키울 입장이 안 된다든지 여러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사회 경제적 사유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열거를 해봤으면 좋을 정도로 다 포괄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것까지 해서 어떻게 저기 세계 모든 나라는 33%만이 그것도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낙태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리고 그 많은 폐해들을 이미 유럽에서 겪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마당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기간이 22주인데 그런 22주 넘어서 또 아까 우리 그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는 20주를 분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항까지 넘어서는 24주까지 간단한 하루 만의 숙려기간, 하루 만의 상담 기간만 거치면 전면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사실상 낙태를 무제한적으로 이름만 14주, 24주였지 사실은 낙태죄 전면 폐지죠. 그런 것을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를 이제 전혀 그 불문하고 낙태 가능 기간을 14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14주는 우리나라 낙태 실태에서 볼 때 98%가 다 이미 초기 낙태로 다 하고 98%까지가 그 임신 14주 이내에 다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도 소수 의견으로 14주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그 기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긴 기간에 이제 낙태 가능 기간을 무조건적 낙태를 14주로 보았습니다. 또 아까 산부인과 과학회, 또 산부인과 의사회, 또 산부인과 병원을 직접 이제 운영하는 그런 병원 협회에서도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10주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 의견을 내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27%만이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을 27%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숙려 후에 어떤 그 상담 사실 확인서 외에는 다른 절차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당연히 무분별한 그런 낙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 기간에 상담 사실 확인서 외에는 다른 절차의 규정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정부의 그 법안에서 정말 그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또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가 맞는지 적어도 그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만 엄마가 듣고 그다음 초음파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려 기간을 24시간 하루만 두라 하는 거는 뭐 너무 나간 겁니다. 이제 허용 사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은 이제 낙태 허용 사유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지 않은 그런 혼란이 있죠.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게 사회경제적 사유인지 또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이제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를 이제 정부 법을 보시면 이제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해가지고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등에는 우리나라 이제 저희들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있어 보면 등에는 정말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이란 용어를 넣었고요. 그래서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또 범죄 행위로 확정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한 것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범죄 행위다. 내가 인식하면 바로 72세가 나이 사후 그 처방약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그 법률적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법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일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이런 것이 정부의 법안에서 가장 독소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정부 법안에 보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담 확인서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박탈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의료사고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만 19세인데 이제 그거와 불일치하고 있고요. 또 친권의 박탈 근거가 불명확하고 낙태 실패 또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책임에 대한 문제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낙태하고 있는 걸 보면 그 50대 여성의 41%, 60대 여성의 49%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저희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했던 그 여론에 의하면 19세, 20세가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제 하고 또 정부의 보건사회연구원에 보고된 거를 보면 성에 대한 취약한 그런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다 풀어놔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다시 그 생명 존중 법안으로 돌아온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에 낙태 수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부닥쳐야 될 문제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낙태 요청 거부 의사에 대한 소개 의무 부과 부분이 정부안은 낙태 거부 시에 의사에게 낙태 기간을 소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의 양심에 의해서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의료기관한테 시술을 하라 하고 시술 의무를 부과했는데 또 거부권까지도 부과해서 그 의사한테 낙태 기간을 소개해 줘야 되는 의무까지 있는 것,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 그리고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이렇게 져서 시술 의사는 45시간 5일 내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낙태 시술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신청 받고 또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이 그 명단을 국가가 이제 게재를 하고 또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약물 낙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약물로 낙태했던 사람이 다시 90% 이상이 병원으로 와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낙태약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불법이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으면서 직구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낙태에 대해서 그 약으로 하는 피임약의 종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제제를 해서 태아를 작게 하고 그 태아를 다시 수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출하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부분, 또 과연 정말로 완전히 낙태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이제 약물 낙태를 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에 약물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 낙태 처방이 가능하고요. 또 임산부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 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약물 낙태에 대한 부작용을 적어도
의사 선생님,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신 출산 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는 아까 가족계획협회, 예전에 이제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이제 그 가족계획협회라는 협회에서 산하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기관 등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가능성을 부여해 놨고요. 또 민간 기관까지도 지정할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선정된 기관이 정말 낙태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낙태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기관이 이 상담 기관을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낙태를 하라는 그 기관이 상담을 맡게 하는 것,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단체가 지정되면 낙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제공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아 생명은 과학입니다. 바로 입증이 되는 과학인데 이게 견해, 나의 생각 이걸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담받는 그 인부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그런 법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시행령에서 나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낙태죄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정 부분을 주수를 감안을 해서 법을 개정하라고 주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을 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권인숙 의원이 이제 2020년 10월 12일 지금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됐다. 낙태는 전면 허용됐다. 전면 허용됐기 때문에 다시 법으로 낙태죄를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또 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이제 발언을 했고요.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세 안은 낙태죄에 대한 전면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부가 이제 늦게 11월 25일 작년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법 내라고 했는데 11월 25일에 대표 발의가 됐습니다. 정부 법안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주, 24주를 정해서 24주는 사회 경제적 사유만 있으면 하루만 숙려기간 두고 낙태를 하는 법안이 정부 법안입니다. 거의 1년 7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낸 법안이라는 것이 14주, 24주의 법안입니다. 이제 원래 법은 이제 법사위로 가면 법사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에 대해서는 이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월 8일에 공청회가 이제 되어 있었고 이 공청회 안에는 이제 폐지 법안도 있고 또 태아생명 보호 법안이 조혜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법안이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그 기준에 맞게끔 이제 저희들이 그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법안 2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태죄를 존속하는 법안은 정부 법안, 조혜진 의원 법안, 서정숙 의원 법안이고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아예 낙태죄를 없애라 하는 법안은 이제 그 권인숙 의원, 그 다음에 그 이은주 의원, 박주민 의원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존속이 나누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에서는 여러 이제 그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여당이 다 지금 법사위원장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진술인이 지금 총 6명, 8명 중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중심이 된 법사위에서 진술인을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 거거든요. 선정한 8명 중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혜 그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김혜령 교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희들이 좀 유의할 거는, 저희들은 이제 공청회를 해서 정말 그 많은 국민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거는 그 낙태죄의 판단을 하기 위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아니고 그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그 하나의 이제 밖으로 내는 자료로 이제 공청회를 활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날 공청회는 야당 다 전원이 불출석하고요. 다 퇴장한 가운데서 공청인 이 진술인 8명의 의견을 듣는데, 전부 다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부 다 여당 의원이 앉아서 이 낙태죄에 대한 공청회를 하니까 당연히 여당 의원이 2명이 발의하고 정의당이 발의한 그 낙태죄 전면 폐지를 놓고서 전부 다 진술인한테 전면 폐지에 맞는 질문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명 중에서 이제 2명만 이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러나 하여튼 분위기 자체는 전부 다 박주민 의원도 뭐 그 안에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이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전부 다 낙태죄를 밖으로 국민들한테 보일 때는 전면 허용하는 형태의 공청회가 있었다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제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발의한 부분은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저희들이 그 법률인과 그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의하는데 많은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도 하고 또 법안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을 안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그 폐지안, 권인숙 의원 폐지안, 정부안, 조혜진 의원안, 서정숙 의원 안으로 보면 조혜진 의원 안은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낙태 무제한은 6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해서 6주.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한 그 예외적 허용은 10주하고 20주로 나눠서 10주는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20주는 강간, 또 여성의 건강을 특별히 위해하는, 그 태아보다 여성의 건강이 더 심각한 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10주로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간, 중강간 이런 그 경제적 이유까지 포함해서 10주는 무조건적으로 허용이, 낙태 허용 기간을 10주로 보고, 그러나 이제 10주 이후에는 여성의 건강만 이제 해서 10주 이후에는 다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여성의 건강 이외에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이 현저한 침해 사유로 할 때만 낙태를 10주 이후에는 허용을 한다로 좀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 숙려기간 7일 이상 또는 그 서정수 의원은 3일 받고요. 가담자의 처벌은 이제 그 서정수 의원은 의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2년 이나 징역으로 했고요. 또 가담자 처벌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은 의사, 그다음 의사 외로 나누어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안과 비슷한 그런 징역과 그다음에 그 벌금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자보건법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 상담 확인서 부분, 또 상담원의 지금 정부안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한정을 하자 하는 게 조혜진 의원이고요. 상담원에 대해서 법률, 사회복지, 의료인까지 조금 넓혀서 하라는 것을 보건복지령에서 정하자 하는 것이 서정숙 안입니다. 또 미성년자 자유 낙태에 대해서 정부는 16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세, 모든 법에서는 19세인데 16세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거를 조혜진 의원은 아동 전문기관의 상담,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상담을 하는, 왜냐면 아동보호기관에서 그 가족 간의 그 학대 뭐 이런 부분들을 성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서정수 의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저희들 조혜진 의원과 서정수 의원은 초음파를 꼭 좀 해서 의사가 그 사항들을 설명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서정수 의원은 시각적, 청각적 확인까지도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보고 이제 본인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두 내용들 금방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주까지 무조건적 허용, 그 다음 10주 약간 조혜진 의원과 서정수 의원의 안에 약간의 미세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10주에 모든 그 무조건적인 낙태는 10주로 끝나는 그런 안입니다. 이제 상담, 이제 숙려 기간은 그래도 3일, 10일로 정했고요. 이제 그 상담 숙려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처럼 24시간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의료인들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찬인이고요. 저희들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활동을 할 때 이제 카톨릭의 신부님, 카톨릭에서 수사님이랑 또 많은 그 카톨릭 회원들이 저희들이랑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인들이 많았고요. 또 시민단체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명보호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카톨릭은 정말 열심히, 정말 생명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요. 또 정부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문제 있는 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추기경부터, 그러니까 주교죠. 제일 높은 그 주교님이 직접 청와대도 방문하고 직접 그 의견서도 내고 직접 전부 다 직접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랑 그 단체 활동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해 주셨고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과연 낙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낙태는 죄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제 아까 좀 말씀 조금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게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55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저는 젊을 때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에서 정말 태아 생명이라든지 이런 설교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낙태는 죄라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시고 의료인이시고 한 여러분들, 그리고 공직에서 오랫동안 정말 그 임신 중조 수술을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 가난을 면하자는 그런 주요 사업으로 산하 제한을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던 우리 공무원들, 과연 정말 저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우선은 아까 그 페미니즘 얘기도 좀 했지만, 성을 분리시키고 임신을 분리시키고 결혼을 분리시키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뭐랄까 태아가 언제든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방을 제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에 대해서, 성이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마당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뭐랄까 사생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음란물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낙태의 전면 폐지, 또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게 많은 것을 과연 따라해야 되느냐. 여러분,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가져가는 것은 무척 이제 그런 울타리를 쳐서 규범을 저희가 유지하는 사회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구축하려면 너무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73년에 이제 로데웨이 법에 의해서 낙태죄 전면 폐지 이후에 정말 30년에 걸쳐서 지금 새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미 너무나 많은 가족 해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낳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그 잘못된 방향성을 왜 지금에서 자료만 찾으면 금방 나오고요. 자료만 찾으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고 태아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자료만 한 줄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사회 질서의 사회 규범의 기초인데 가정부터 무너뜨려서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원해서 가야 되는지 저는 이제 여성주의자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태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료인이라든지 하여튼 알려주는 것. 이게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태아를 보호하는 법은 유일하게 형법에 낙태죄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상속도 태아한테 다 주셨습니다. 또 뭐 하나님은 저희 장기를 짓고 얼마나 정말 심히 아름답도다 했지 않습니까? 장기부터 저희들이 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 각자의 사명을 다 준 거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성에 의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책임을 수반을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책임을 수반을 해야 되고 그 수반은 여성만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함께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정이 돼서 새로운 존재, 인간 존재가 시작되는 사실, 이거는 개인의 취향 또는 견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명백한 임상적 그런 증거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한 접근이 너무도 쉬운 나라입니다. 너무나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에 대해서 정말 쉬운 나라가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인들이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태아는 생명이다. 생명 경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30년 이상을 그 국가가 낙태를 공공연하게 가족계획 사업으로 진행했던 일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여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인권, 또 여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 이런 걸로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킨 것,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왔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여성주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도하고 지나치고 너무 나간 그런 여성주의자에 의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메갈리안 예전에 2016년, 17년 그러니까 강남역 그 여자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을 혐오를 하고 또 여성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도한 급진적인 그런 여성 운동이 우리 사회가 과연 대중화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리적 울타리를 만들긴 쉬워도 만약에 이제 그 허물어뜨리고 또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더디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주 민법에 보장된 이미 태아로 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그 아이를 낳으면 뱃속의 아이부터 가장 합리적인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민법에서 태아의 상속권이라든지 다 보장한 것처럼 저희는 이미 태아에 있을 때 1살입니다. 나와서 2살.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태아에 대해서 같이 생명운동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 창조 신학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또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여성들 이제 뭐 공직에 있었던 저는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우리가 낙태의 경험들 또 낙태를 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이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또 태아 경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경시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악하지 않게 다음 세대가 너무 나가지 않게 저희들이 지켜주는 것이 저희들 지금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기류에는 영적인 그런 그 일종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하는 그런 좌파의 급진적인 그 페미니즘은 정말 영적으로 저희들이 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임신한 이제 엄마야 2사람을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자벳이 이제 마리아의 인사말 들었을 때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했던 그 장면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행동한 프로라이프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 간단히 말씀 보시고요. 과연 교회는 이제 이렇게 침묵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침묵. 그래서 그 침묵이 과연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혜자가 잠잠하면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전부 다 이제 다들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사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그 순서는 전문가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원래 예정됐던 이제 시간을 다 마쳤고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2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